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다산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상담사를 20년째 강의하고 있는 김용필 강사입니다. 이 수업을 지금부터 한 20시간 내에 직업상담학 심리학 그리고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까지 마스터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이 수업만 듣고 합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과정평가형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검정형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2차 서술형 시험을 준비할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게 요약 정리의 형태로 20시간 정도를 단시간 코스로 해서 이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물론 이 수업을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학교에 와서 자세히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이나 아니면 더 자세한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보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직업 상담학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시험 범위가 상담학 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이런 쪽으로 강의를 순서대로 할 건데요. 상담학과 심리학이 약 50% 정도 서로 일치하죠. 자, 먼저 상담학입니다. 제1절 직업상담의 기초입니다. 자, 우리가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중에 직업에 관한 상담이죠. 이것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개인의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 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며 나아가 직업 전환 및 은퇴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전문적인 상담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 상담의 목적은 뭐냐? 자, 우리가 세무 상담하면 세무 상담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임상 심리적으로 상담할 때 그 목적이 있듯이 직업 상담은 전문적인 상담과 일반적인 심리 상담의 중간 영역입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의 목적은 첫 번째, 자기 자신에 관한 올바른 이해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자,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까? 자,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아신다라고 물어볼 때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데 자기하고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가장 먼저 직업 상담의 목적은 자신이 자기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건데요. 자,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보통 성인들이죠. 그래서 직업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발전 도상에 있는 청소년들이 직업 상담에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직업의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는 데 직업 상담의 목적을 갖고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모든 상담은 의사결정 능력을 돕고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을 업시켜주는 거고요. 또 직업 상담은 정보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직업에 관련된 수많은 정보를 탐색하는 능력. 그런데 탐색만으로 끝나야 됩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까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활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겁니다. 또 올바른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형성에 초점을 맞추죠. 자, 이 직업상담의 목적 이것을 주관식 서술형으로도 문제를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물론 5개를 다 쓰기는 안 나와요. 한 3개쯤 쓰게 만듭니다. 또 기즈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기즈버스의 직업상담의 목표는 애언가 발달, 처치와 자극, 결함과 유능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업상담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을 청소년들, 중학생을 놓고 보면 이 중학생 청소년은 이 중학생이 어떤 직업에 성공할 것인지 미리서 애언하고 또 그것을 발달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겠죠. 그런데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자, 처치라는 말은 고치는 건데요. 자, 바로 직업적 어떤 능력이나 발달 과정에서 직업 의식이 좀 떨어지면 그걸 고쳐내는데
어떻게 고칠까요? 자극을 통해서 고칩니다. 그래서 처치와 자극이 두 번째 상담의 목표고, 세 번째 목표는 그 학생의 결함과 유능인데, 물론 유능에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유능을 통해서 결함을 더 없애고 더 유능을 높이는데 직업 상담의 목표를 갖습니다. 이때는 사람 이름에 신경을 써야 돼요. 기즈버스라는 사람입니다. 직업 상담의 목표는 중학생들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그 학생들은 애언가 발달 그리고 처치와 자극, 결함과 유능에 초점을 맞춰서 직업 상담의 목표를 잡습니다. 또 직업 상담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과 저처럼 거의 정상적인 사람들을 목표로 합니다. 즉 심히 무슨 우울증 환자라든지 성동착증 환자한테 하는 상담이 아니라 직업에 대한 어떤 성취도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놓고 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상담보다는 집단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단 직업 상담을 이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 직업 상담의 장단점이 써져 있는데, 모든 시험, 여기서 모든 시험은 제가 과정평가형 시험, 가정평가형 1급, 2급, 그리고 검정형 시험, 필기, 실기 다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범위 중에 하나가 집단 직업 상담의 문제입니다. 그것의 장점, 단점 할 때 장점 한 3개, 단점 한 2~3개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자주 반복됩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집단하면 대인관계 훈련을 통해서 사회성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아무래도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실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소속감과 동료애를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요, 개인 상담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보다는 덜 부담스럽고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훈련을 통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간접적인 경험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걸 관찰학습 또는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바로 타인을 보고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점이 상당히 크죠. 바로 가장 문제는 집단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써져 있는. 여러분 어디 뜻을 모아서 같이 여행을 하더라도 서로 공통되는 뜻을 갖추기가 어렵잖아요. 하물며 서로 동일한 뜻을 같은 시간에 모여서 집단 상담에 들어간다.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집단을 구성하기가 어렵고, 집단 내에도 비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만은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니까 비밀 보장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집단의 공통적인 어떤 이슈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입니다. 그리고 개개인 모두가 만족스러울 만큼 만족을 줄 수는 없고, 여기는 안 써졌지만은 심한 우울증이라든지 자괴감에 빠져 있는 이런 위기적인 사람한테는 집단 상담이 적합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담에는 적합지 않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여기에 시험은 과정평가형부터 검정형까지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특히 장점 3개 정도를 쓰는 것이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상담의 3단계를 논한 사람이 그냥 부처라고도 내고 제임스 부처라고도 내는데요. 집단 직업 상담의 3단계 하면 첫 번째, 집단 직업 상담을 예를 들어서 5번으로 한다고 그럽시다. 그래서 첫날 이것을 하는 것을 탐색 단계라 하고, 한 2번째, 3번째, 4번째 할 때는 보통 한 전환 단계고, 마지막 한 번이나 2번은 행동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은 시간적 경과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가 탐색 단계인데, 집단은 전체 탐색 단계란 말은 먼저 스스로 개방할 수 있는 시간적
마음적 자세나 시간적 그 어떤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자기소개를 음식물에 대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 개방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집단 직업 상담이지 않습니까? 직업 상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직업에 대한 흥미가 있냐, 적성이 있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을 하고 그 측정 결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측정 결과를. 자, 그런데 측정 결과를 받아들이다 보면요. 자기가 나는 사회형이 아닌 줄 알았더니 사회형이더라. 나는 관습형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는 예술형이 더 뛰어난 줄 알았는데 관습형이더라. 이렇게 자 불일치가 나타날 때 그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 집단 상담이 이루어질 때 연속해서 첫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개방하고 흥미와 적성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 불일치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가장 긴 것은 이제 우리들의 직업의식이나 직업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는 게 전환 단계죠.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직업 세계를 연결한다든지 일과 삶에 대한 가치를 조사한다든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환 단계를 거칩니다. 이제 집단 직업 상담의 이제 궁극적 목표는 직업에 걸맞는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동 단계인데 직업적 목표를 설정하게 한다든지 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내가 그 행동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들, 근데 나는 나이가 젊으면 젊은 것도 자원일 거고 얘들을 다 키웠으면 얘들을 다 키운 것도 자원일 것이고요. 집중력이 있으면 집중력이 있는 것도 자원일 겁니다. 그 자원을 잘 탐색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자 장단기적으로 해야 될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의사결정들을 해서 자 개인적으로는요. 집단 직업 상담을 제가 이렇게 많이 이끌어 봤는데요. 저는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라고 그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하라고 해요. 대부분 직업을 못 갖는 시간이 꽤 진행되면요. 주야가 바뀌어요. 그래서 당장에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아침에 지각하지 않고 출근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의사결정부터 하시라고 저는 이렇게 권유해 드립니다. 자, 제임스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의 이 3단계 과정 역시 과정평가형부터 시작을 해서 검정령 시험까지 아주 자주 반복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제목부터 암기하셔요.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 보통은 탐전행 그렇게 암기하시고 탐색 단계와 행동 단계는 그 구체적인 탐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 행동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집단 직업 상담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게 제임스 부처 말고 톨버트라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직업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활동 유형을 써보시면 이제는 자기 개방이 아니라 첫 번째 단계는 자기가 자기를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 사람과 친해지겠죠. 그러면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6번째 정도, 6일 정도 집단 상담이 이루어지면 첫날은 자기를 탐색하고 둘째 날부터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셋째 날은 개인적인 정보를 검토하고 넷째 날은 직업적 교육적 정보 획득과 검토를 해서 마지막에 진로나 직업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시간적 인터벌을 두고 생각하시면 암기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순서에 따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교과서에 두 번째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직업 상담을 하시다 보면 내담자, 자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내담자라 그래요. 근데 내담자가 상담을 하러 올 겁니다. 자, 그럴 때 오는 모든 사람들 100명이 오면 100명마다 다 특색이 있고 다 개별성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이쪽에서 대응하는 것도 적절치를 않죠. 그래서 그 100명의 학생 그 내담자들을 예를 들어 큰 유개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형이라고 해요. 유형. 그래서 이렇게 유형을 나눌 때 5개로 나누냐 4개로 나누냐 아니면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이 윌리엄슨 하면 대표적인 특성 요인 이론의 완성자입니다. 조금 이따 특성 요인 이론을 공부하시겠죠. 자, 그러면 특성 요인 이론의 완성자인 윌리엄슨은 자, 내담자가 직업 상담을 하러 갈 때 아예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온 유형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 100명 중에 한 10명은 아무 진로들을 선택하지 않고 상담자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선택으로 유형을 정합니다. 자, 그리고 진로 선택의 불확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진로 선택의 불확실이란 말은 진로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서 자, 무슨 일을 어떤 직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럴 때는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쪽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현명치 못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어리석은 선택인데요. 자신의 삶에서 지향하는 목표나 가치와 직업이 잘 안 맞아요. 따라서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욕구도 있는데 진로 선택은 어디 봉사활동이나 선교사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하신다면 자신의 어떤 삶의 목표와 직업이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현명치 못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흥미와 적성이 서로 안 맞는 경우도 있죠. 직업적 흥미를 느끼는 유형에 자기 적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 자신은 디자인 쪽에 흥미를 느끼지만은 본인이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색명입니다. 자, 그러면 흥미와 적성이 맞지 않는 진로 선택을 했죠. 그래서 100명의 내담자들이 있다면 그 100명의 내담자들을 자, 직업 상담으로 오는 사람들을 크게 유형으로 나누면 이렇게 4유형으로 나눈다는 사람이 윌리엄슨입니다. 그래서 진로무 선택, 불확실한 선택, 자, 현명치 못한 선택,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무불흥현 또는 현흥 이렇게 첫머리 따서 암기하는 방법이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닌데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은 주관식보다는 주관식도 나옵니다. 그러나 객관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정평가형이나 검정형의 객관식 나왔을 때 꽤 까다롭죠. 이런 거 비슷비슷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이론을 내세운 대표적인 사람이 보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보딘의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 똑같은 말입니다. 한 100명쯤 내담자가 상담하러 왔을 때 그걸 한 5개로 분류해 보면 유형을 정하면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담자가 직업상담으로 왔는데 모든 것을 상담자한테 의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의존성이라고 해요. 두 번째, 직업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있죠. 이것은 윌리엄슨으로 따지면 진로 선택의 불확실에 해당되는 거죠. 정보나 지식이 아예 부족해요. 그래서 정보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상담하러 왔는데 혼인을 할까 직업을 가질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참에 혼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자주 봤는데요. 대학원을 갈까 직업을 가질까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러면 그것이 결정 안 됐죠. 내부적으로. 이걸 자아 갈등 또는 내적 갈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선택의 불안은 중고등학생들한테 아주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해보시면 알 거예요. 직업 상담을. 자신이 선택한 진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타인, 즉 부모가 반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은 운동을 잘하니까 체육학과를 가고 싶은데 너 체육학과 가서 딱 굶어 죽기 맞으니까 그냥 법대를 들어가라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불안, 자신이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타인이 반대했을 때 나타나는 불안 같은 것이 선택의 불안입니다. 확신의 결과는요, 비교적 진로 선택을 잘했어요. 잘했지만은
누군가 이 선택이 잘 됐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죠. 이것을 확신의 결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확신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전문가인 직업 상담사한테 확신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걸 확신의 결례라고 합니다. 이것도 첫머리 따서 암기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의정, 자, 선, 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괄적 직업상담 이론을 내세운 사람이 크라이티스입니다. 이 포괄적 직업상담 나중에 공부를 합니다. 그럴 때 이 크라이티스는요, 흥미와 적성을 기준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적응성, 결정성, 현실성으로 나누는데, 적응성은 다시 적응력과 부적응력인데, 적응력은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유형이고, 부적응력은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지 못한 유형입니다. 또 결정성의 문제에서 우유부단형은 흥미와 적성과 상관없이 진로 결정을 잘 못하는 그런 유형이 우유부단형이고, 다재다능형은 흥미도 많고 적성도 많아서 진로 찾지를 못하는 유형입니다. 또 현실성, 비현실성, 현실성에서는 비현실형은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적성이 없는 겁니다. 적성이 없어. 예를 들어서 아까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하고 똑같아요. 어디? 그 윌리엄슨의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하고 같은 얘기인데, 디자인의 흥미를 느꼈는데 색을 구별하지 못한다든지, 조종사 같은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데 동치 시력이 안 좋다든지, 균형 감각이 안 맞는다. 그러면 그가 꾸는 직업적 흥미는 비현실적이잖아요. 적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강함령은 뭐냐? 적성 때문에 진로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흥미가 없어요. 흥미가. 자신의 적성 때문에 진로 선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흥미가 없어. 저 같은 경우가 이런 경험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기계적 적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삼성전자나 포항제철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가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에 현실성 속에 강함령에 속한 진로 선택에 문제가 있었겠죠. 불충족력은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흥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흥미를 기준으로 본다면 자신의 적성을 흥미가 충족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친구의 적성 수준은 외교관 이상이 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인데 자신이 느끼는 직업적 흥미는 아주 낮은 수준의 흥미를 느낀다. 그러면 적성 기준으로 본다면 충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불충족되어 있는가요? 불충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상담 이론을 공부하시거나 혹시 이런 걸 쓰실 때 머릿속에 크라이티스는 흥미와 적성을 기준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이런 설명을 할 때 전체 도구를 흥미와 적성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연습들을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직업 상담의 이론 및 접근 방법에서 기초 상담 이론입니다. 자세한 공부는 직접 책을 더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학교에 오셔서 자세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과정평가형이나 검정형 시험을 보는데, 공부가 되신 분들은 아마 정리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공부가 아직 안 되신 분은 저런 것들을 공부하는구나, 직업상담사 시험에 이 정도를 느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 들어갑니다. 프로이트는 두 가지의 관점이 큰 관점이 되는데 환원주의의 관점에서 있습니다. 환원주의는 뭔가를 나누고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만물은 분자로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연구해 보니까 원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눈 거죠. 고대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모든 만물은 수금지와 오행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환원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자, 갑이라는 한 사람도 을이라는 사람도 병이라는 사람도 각각 다 틀리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환원해 보면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을도 똑같은 방법으로 되어 있죠. 병도 똑같이 되어 있고 자 그럴 때 이 이드 원초적 자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격이 원시적이고 무의식적 부분이며 기본적인 충동의 저장소로서 삶의 에너지고 자 성적 충동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지구로 따진다면 마그마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아는 이 본능 위에 있는 자아죠. 현실적 자아인데 현실적이고 논리적 사고를 하며 이 본능적 욕구를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구체적인 자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여러 개인데 그 여러 형태를 그래도 도덕률이나 정의감에 맞춰서 사회적인 어떤 인식의 범위에 맞춰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도덕적 자아 초자아입니다. 사람의 도덕 규범이며 개인 행동의 선악 시비를 판단하게 해줍니다. 자, 이런 환원주의에 대한 설명을 프로이트를 설명할 때 이걸 빙산의 일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자 이쪽이 말이고 이쪽이 사람이고 이쪽이 고삐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 됐건 예, 이 이드 원초적 자아가 전체 에너지 전체의 삶 이 갑이라는 사람을 구성하는데 90%를 차지하고 그 90%는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의 세계라는 겁니다. 말로만 무의식하고 읽지 마시고요. 무의식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의식하려고 해도 의식하기 어려운 세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무의식의 세계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상담은 인간이 이렇게 한원주의 구조로 되어 있다면 이 90%의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화시켜서 그 에너지를 해소함으로써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두 번째 이론은 심리성적 결정론. 자, 줄여서 그냥 결정론이라고 하는데 이 이드라고 볼 수 있는 이 본능은 5세 이전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행동은 생후 5, 6년간의 비합리적인 힘, 무의식적인 동기, 생물적이고 본능적인 동기, 그리고 심리적이고 성적인 사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5세 이전에 보통 5, 6세 이전에 결정되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떠냐? 이 결정된 그대로의 삶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성인기에 뭔가를 행동을 하고 조금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미 5세 이전에 결정된 삶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죠. 다 모습만 조금 달라질 뿐이죠. 그래서 이미 결정된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세 이전에 결정된 그대로를 살아가는 모습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리성적 결정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안에 대해서 조금 보시겠는데요. 이 불안은 자 아까 그렸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드 에고 슈퍼 에고인데요. 여기에서 이 에너지가 마그마라고 그랬죠. 막 이렇게 에너지가 쭉쭉쭉 해서 자아나 초자를 공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아나 초자를 공격에 들어가면 이 자아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긴장 상태를 우리는 불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기를 유발하는 긴장 상태.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장 상태. 그러면 무언가를 해야 되는 모습이 방어기제고 이 긴장 상태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이 불안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불안을 세 개로 나누면 자 시험에 그대로 냅니다. 현실적 불안,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벼락이 있으면 놀라죠.
새파란 물을 쳐다보면 두렵죠. 자, 이런 것이 현실 세계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신경직적 불안은 자, 본능이 통제되지 않음으로써 느끼는 불안이고, 도덕적 불안은 자, 도덕적 하면 아시겠지만 이 슈퍼에고잖아요. 그래서 양심에 대한 두려움으로 느끼는 불안입니다. 자, 그다음에 불안은 이렇게 동기를 유발하는 긴장 상태인데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장 상태라는 거죠. 근데 무언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자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각을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그마가 이드죠. 막 에너지를 발휘해서 자아나 초자를 공격해 올 때 이 자아나 초자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장 상태가 불안이라면 뭔가를 하는 모습이 방어 기제인데 어떤 모습을 취할까요? 바로 이 마그마의 구멍을 뿡뿡 뚫어서 에너지를 화산의 형태로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 방어 기제에서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아마 합리화 기제입니다. 여우와 심포도 기제라고도 하죠. 자, 합리화 기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있죠. 저도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너 왜 안 들어가? 대기업은 일만 시켜서 사실은 내가 들어갈 능력이 없지만요. 일반 시켜서 그런데 자리에 기회가 있어도 나는 안 가. 이런 것들이 합리화 기제예요. 자, 그 다음에 제3자한테 하풀이하는 전의, 전치 이런 것도 있고 또 타인한테 부부싸움 할 때 보통 있죠. 자기가 남편을 미워하는데 남편이 나를 미워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투사입니다. 그리고 억압은 자아를 강하게 해서 본능적 어떤 욕구나 에너지를 다시 무의식의 세계로 밀어넣는 건데 다른 신경적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하는 직업상담 이론에서는 일종의 성인기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어렸을 때 가졌던 5세 이전에 가졌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인 승화라고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시나 퇴행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신분석적 상담의 방법과 기술은 어떠냐? 자, 정신분석학 하면 이 내부 이드, 욕구 덩어리인 이 부분을 무의식의 세계를 끌어올려서 의식화시켜서 해소하거든요. 그리고 이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방법으로 자유연상법이나 꾸무 분석이나 전위 분석이나 저항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해석과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내담자, 즉 환자는 통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통찰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변화 안 돼요. 우리가 담배가 몸에 안 좋다고 통찰의 시간을 갖지만은 끊어지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석과 설명을 해서 내담자가 그 사실에 대한 통찰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담자의 따뜻한 지원하에 일상적으로나 모든 영역에서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이걸 훈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습은 이것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과 상황에서 훈습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습이 가장 긴 기간입니다. 가장 긴 기간. 그리고 정신분석적 상담의 가장 핵심적인 상은 훈습입니다. 그래서 훈습으로 종결되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정신분석적 상담은 상담자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상담자가 상담을 잘해서 그 내담자가 치료가 됐는 건지 아니면 자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보통 한 2년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연적인 시간의 경과로 신이 작용을 해서 치료가 됐는 건지 좀 애매모호할 때가 있죠. 그러나 아직도 심한 성도착증 환자라든지 이들에 대한 설명은 정신분석적 상담 외에 설명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참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 실제로 시험 문제는 프로이트보다 아들러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아들러는 프로이트의 제자였다는 사실은 알죠. 그런데 프로이트를 떠나서 자신만의 상담 심리학을 이렇게 내세웠는데요. 자, 개인주의적 상담의 인간관은, 자,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5세 이전을 중시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회적 동기나 에너지를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 프로이트는 사회적 동기, 에너지 이런 걸 생각했습니까? 5세 이전에 결정된 대로 맹목적 삶을 산다고 주장했습니까? 맹목적 삶을 산다고 주장했죠. 본질이 달라요. 그리고 그로부터 완성을 추구하는 목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완성을 추구하는 목적적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완성을 추구하는 그 수단이 뭐냐? 열등감의 극복과 우월성의 추구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삶의 에너지는 성적 충동, 즉 욕구의 충동 에너지인데, 그게 에너지인데, 아들러의 삶의 에너지는 열등감의 극복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말도 맞는 것 같죠. 우리가 사회적 존재일 때 열등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우리 한국 사회 보통 사회에 비해서 우리가 돈이나 경제적으로 조금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무슨 감 느껴? 열등감 느껴. 그리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팔자에 없는 공부를 시작했다. 우월성의 추구, 목적론적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월성의 추구는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은 상담자로서 다른 사람의 대화를 제3자적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사람들의 대화의 거의 90%는 자기 자랑을 하고 있죠. 어린애부터 아주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사실은 자기 자랑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만 그러시나요? 자, 아주 위대한 정치가도 궁극적으로 겸손합니까? 대토목공사 같은 것을 통해서 우월성을 추구해 보려고 합니까? 자,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개인주의 상담, 즉 아들러 상담의 목적과 목표는 바로 사회적 관심을 증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등감의 극복을 시키고 그걸 감소시키고 생활 양식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양식을 수정해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삶의 동기가 달라져야 될 것이고 사회적 기여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뭐 따로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요 사회적 관심도도 높고 활동성도 높은 유형을 사회적 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배형은 사회적 관심도가 낮아요. 근데 활동성만 높고 뭐 해피형은 2개 다 낮겠죠. 자, 기생형은 2개 다 평균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 만나면 관심도 높고 활동성이 넓어지지만 그 반대가 되면 2개 다 관심이 떨어지는 게 기생형입니다. 자, 개인주의적 상담의 목적과 목표는 이 정도로 하고 주관시에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릭 번의 교류분석적 상담에 들어갑니다. 뭔가를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해부해요. 자, 아까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하니까 한 사람을 통째로 총체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분해했습니까? 분해했죠. 그래서 이드 에고, 슈퍼 에고로 분해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이렇게 분해를 해요. 자, 예를 들어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갑이라는 사람도 을이라는 사람도 자, 부모자, 어른자, 어린이자로 돼 있고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돼 있죠? 부모자, 성인자, 어린이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시입니다. 시, child. 자, 그런데 에릭 번은 프로이트보다는 인간에 대한 기대가 더 큽니다. 프로이트는 5세 이전에 결정된 대로 그 이후의 삶을 산다. 여기에 대해서 에릭 번은 인간을 조금 더 자율적 존재로
자유로운 존재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대가 꽤 커요. 그래서 본질이 다르죠. 프로이트는 이드 에고, 슈퍼 에고로 나눌 때 이드는 의식할 수 없는 세계인데 그게 90%잖아요. 근데 에릭 버는 이 세 개 다 자아로 표현됩니다. 페어런츠, 아들, 차일드가 전부 다 자아예요. 그래서 그런데 자아인데 어찌됐건 프로이트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를 중시해요. 그래서 부모자 한번 보세요. 부모가 만들어진 자아가 아니라 5세 이전에 부모의 말이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내면화시킨 자아가 부모자입니다. 어른자는 감정과 윤리, 도덕적인 면이 거의 배제된 사실적이고 계산적 자아인데 보통 1 내지 12세 사이에 형성되는 자아. 어린이 자아는 인간 내면에서 생득적으로 일어나는 충동과 감정들을 통해서 형성된 자아로서 즐거움과 쾌락을 중시하고 고통을 멀리하고 싶은 자아가 어린이 자아입니다. 조그만 귀찮은 일이 있다면 막 그걸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린이 자아가 발달해서 그래요. 그리고 남 잘못된 일을 보면 이쪽 꼭 충고를 하고 뭔가 좀 지적을 하시고 싶고 그걸 하지 않으면 뭔가 껄끄러워. 그러신 분들은 부모자가 발달해서 그럽니다. 자, 따라서 이 세 개의 자가 다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어떤 자가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 이것을 구조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아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의사 교류 분석은 지금 갑과 을이 이렇게 교류를 하잖아요. 이 교류를 할 때 사실은 갑이라는 총체적 인간과 을이라는 총체적 인간이 교류하는 게 아니라 갑의 어떤 특정 자아와 을의 어떤 특정 자아가 교류한다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아 상태가 잘 맞아떨어지면 상호 보완적 교류가 돼요. 여기 써져 있죠? 상호 보완적 교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교류하고 있는데 저는 이성과 논리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여러분도 그 범위 내에서 잘 받아들이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성인자가 서로 교류하고 있죠. 상보적 교류. 자, 그런데 교차적 교류는 저는 이렇게 이성과 합리에 의한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좀 그만하지, 좀 쉬지, 좀 쉬었다가 하지. 이런 건 뭐죠? 어린이 자로 받아들이고 있죠. 자, 그럴 때는 서로 안 맞는 자죠. 이걸 교차적 교류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의 어떤 이면이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 교류하는 것을 무슨적 교류라고 해요? 이면적 교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약서도 이면 계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한테 이면 계약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면적 교류.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 20시간에 걸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면 속에는 저희 학교에 와서 자세한 얘기를 공부를 하라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이면적 교류라고 합니다. 자, 광고나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는 교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 각본 분석이라고 하는데, 자, 이 생활 각본 분석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각본을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각본. 근데 이 각본을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쓴다는 거예요. 자, 어린 나이에 자기가 다 어떻게 썼을까요?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을 보고 그것을 삶의 각본으로 쓴다는 겁니까? 시나리오 각본을 때 그 각본입니다. 그 각본을 쓰고 그 이후의 삶은 이 각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유행과 가락도 있죠. 인간은 삶은 연극이요, 그런 각본대로 살아간다. 근데 이 각본이 충분한 경험과 충분한 고려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몇몇의 단편적 지식으로 그 각본이 써지고 그 이후의 삶은 그 각본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각본 신념을 찾아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 이 상담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생활 각본인데 자신과 타인을 긍정과 부정으로 조합하는데 예를 하나만 딱 듭시다. 어렸을 때 있죠. 이 학생이 어렸을 때 자기도 긍정하고 타인도 긍정하는 I'm okay, you are okay의 어떤 각본을 가졌다고 봅시다. 보통 이런 데는 이런 학생들이 보통 가정교육이 아주 좋은 친구들이 그래요. 그래서 아주 절제와 칭찬이 적절할 때는 나도 존중하지만 타인도 존중하는 그런 상태면 가장 이상적으로 잘 자라겠죠. 근데 지나치게 칭찬만 하고 타인은 무시하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나는 오케이인데 타인은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I'm okay, you are not okay로 살아요. 그러면 이 학생이 그러한 각본으로 평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삶을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걸 분석한 사람이 에릭 번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실존주의 상담에 대해서 보시면 실존주의 상담은 실존 철학을 상담한 겁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상담하면 인간은 자기인식 능력을 가지고 무의미한 세계에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자아실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실존 철학을 그대로 상담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실존주의 상담은 많은 다른 상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존 철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들을 한번 읽어보면 죽음. 자, 실존이라는 한자 뜻 자체가 실존이라는 한자 뜻 자체가 실존이 뭐예요? 존재죠, 존재.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삶의 반대가 뭐죠?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살아있다는 것의 반대가 죽음, 즉 비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존재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직면하라는 겁니다. 실존주의 상담에서는 관 같은 데 들어가는 체험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수용하고 존재하는 동안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현재 살아있다는 것은 내일은 비존재한다는 것을 회피하라는 겁니까? 진실하게 직면해야 된다. 진실하게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라는 것 자체는 무기체처럼 그냥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존재, 어떤 의미를 갖고 존재한다는 건데 그 존재할 때 자유의지와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택과 자유의지를 가지며 선택에 대한 책임도 지는 존재인데 자, 보통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많이 빠지기 쉬운 뭐죠? 내가 20년 전에 너라는 왼수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됐다. 혼인한 사람들 우리 저도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만나서 이거 자기는 운명적으로 그렇게 선택되어지는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했어요. 그리고 선택된 그 길에 대해서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져야 돼요. 그런데 마치 누군가로부터 운명적으로 선택돼서 자기의 운명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실존적 자각이 없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그 길에 대해서도 책임도 자기가 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유와 책임을 존중하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상담을 좀 이렇게 재능 기부로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조금 이제 조금 문제아 청소년이죠. 해본 적이 있는데 그들 입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뭘까요? 이런 얘기예요. 부모가 이혼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할아버지 밑에서 커서 내가 이렇게 됐다. 선생, 학교 가면 꼰대라고 하죠. 그들이 꼰대가 아주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읽으면 뭔 뜻이 돼요? 부모의 이혼으로부터 나는 피해를 입었다. 할아버지의 양육이 나를 피해를 줬다. 그죠? 학교 선생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다. 그래서 피해를 계속 입고 피해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 피해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철학이 바로 뭐죠? 실존 철학이에요.
네가 그렇게 선택하는 모든 것은 너의 자유의지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의 이혼으로부터 더 성공적으로 잘 나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되고 비행 학생으로 가는 것도 자신의 자유의지의 문제지 멋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피해자적 속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간 자유와 책임을 존중하고 또 고립, 자, 개인은 실존에 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에 너무 지나치게 질척거리고 의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실존은 홀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입안 팔뚝이 빠지는 아픔 속에서도 홀로 떠나야 돼요. 그리고 각자가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존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무관심한 우주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추구해야 돼요. 스스로.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추구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실존주의 상담의 기본 원리는 틀이 없어요. 이걸 비도구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상담은 고정된 형식이나 방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고 자아중심성의 원리, 내담자와 자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겁니다. 자, 실존주의 철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만남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심리적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치료할 수 없는 위기의 원리는 인간의 주체성이나 순정성을 스스로 회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현재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놈을 딱 집어서 치료하겠다. 그건 심리적으로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할 수 없는 이기의 원리인데, 실존주의 상담의 기본 원리 세 개를 쓰시오 그러면 이거 세 개를 쓰세요. 그렇게도 문제를 냅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